네, 꿈찰 청장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모두들 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나오셨고, 안녕하세요. 예,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나오셨고, 그리고 김태형 기자님 나오셨고, 안녕하십니까? 장용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제가 신문을 완전히 끊은 지 벌써 한 석 달 된 것 같아요. 오. 네. 볼 신문이 없을 뿐더러 신문을 보는 순간 이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을 그동안 쭉 안 봤는데 근데 매일 아침에 두툼한 신문지를 들고 잉크 냄새를 맡는 그 즐거움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누렸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3개월 안 하니까 스트레스 지수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좀 너무 그래요. 좀 뭔지 모르게 좀 아쉬운. 허전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이사를 하는데 네. 이사를 하고는 아주 경제를 구독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조간신문. 네, 그래요. 그 다른 부서에도 얘기해가지고 니들 똑바로 써라 이렇게 네. 좀 그래요. 해야 되겠네요. 서해면만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서해면만 배달 안 됩니까? 그건 제가 한 번씩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아주 경제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래서 저처럼 신문 보는 즐거움. 이 유일하게 볼만한 신문이 이제 아주 경제밖에 없어졌어요. 아유, 예.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나 이제 장용진이나 김태현이 떠나는 순간 아주 굿바이지. 예, 굿바이입니다. 예. 자, 그래요. 뭐 아주 경제 얘기도 해봤고 오늘 그 제목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벌써 1,300명이 동접하고 있는데 오늘 그 제목은 그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조국 장관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그때까지 마구 파면서 조국 장관을 굉장히 못 살게 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과도하게 없는 사실로 이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뒷감당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왜냐? 공소권 없음이 될 테니까. 그딴 소리를 한 인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태형 기자가 네. 취재를 했고요. 이제 드디어 용의자를 탁 지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이제 한두 사람 정도의 증언은 얻었는데 이 사람 본인한테 아직 확인하기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제 취재를 다 종합한 다음에 주변 취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분한테 한번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보려고 전화번호까지는 다 구해놨습니다. 네. 지금. 네, 그래요. 근데 뭐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고 뭐 방송에 나오는 분이잖아요. 그 TV조선이나 종편 패널로 자주 나오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목으로 좀 어그로를 끈 면이 없잖아 있는데 네. 오늘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분 말고 몇 분이 더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증언하신 분, 네. 이 얘기를 들었다는 분이 지목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건너 들은 바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사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의 인사가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바라는 최고의 결말은 공소권 없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참 몇 번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국 전 장관한테 따로 전화를 걸어서 버텨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건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기사를 당장 쓰기에는 너무 이상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술자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자진납세를 좀 해주셨으면.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양반이 창작해서 지어낼 얘기 같진 않고 예. 자기도 꽤 많이 들은 얘기일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주변에서 그 사람의 제가 캐릭터를 아는데 자기가 자진납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자진납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적어도 사실 내가 누구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라고 말씀하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얘기를 안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말은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왔어. 예. 그 사람이라고 사실 보도해도
보도에도 무리가 아닌 단계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얘기하세요. 얘기하고 내가 뭘 모르고 한 얘기였는데 사과한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아무개로부터 들은 얘기다. 그래 사실 나도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용서될 겁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아주 악독한 사람이고 뭐 어디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헛소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걸로 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만큼 이름이 별로 없어요. 예.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아주 인생을 망가뜨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그러나 한 행위는 대단히 엄중합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가지고 그 롤 했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 그런 식의 기사라면은 제가 이분 기사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기사라면. 그러니까 사실 김태현 기자가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정보 보고를 저한테 했어요. 뭐 조중동 쪽의 기자들이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이 게임한 기록을 찾으러 다닌다. PC방을 네, 뒤지고 네. 다닌다더라.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애들 할 짓 없나 보다. 그랬는데 진짜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거를 기사랍시고 쓸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아직 하나 한 발이 남아 있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의 표창장을 찾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려요. 진짜 아직도 그러니까 그 게임과 표창장을 한 번에 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표창장이 나올까봐 정말 그게 어떤 공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진짜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그 게임 얘기도 그러니까 그렇고, 그 얘기 듣고 표창장 살쯤에. 얘기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얘기를 이제 방송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방송이 끝나면 좀 하는데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죠. 무슨 짓인가. 네. 자 제목 바꿔주세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윤석열 장모 탈탈 터는 밤. 예, 이렇게 탈탈 터는 밤. 트는 밤. 탈탈 터는 공주 막밤. 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사실 지금 기사 써서 올려도 돼요. 그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본인이 내가 그런 말을 했다. 솔직히 부끄럽다. 잘못했고 조국 장관한테 내가 머리 숙여 사과한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주장과 견해는 대단히 몰상식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상식의 사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다 써줬잖아. 네. 어? 네. 이게 그분이 이제 정식으로 밝히지 않으시면은 사실 저희가 기사를 쓸 때 그 배경에 그분의 동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 동선이 그분이 이 기사가 나오고 나면은 다시는 종편 패널로 나가실 수 없는. 종편이 뭐야? 이 바닥에서 이제 방송. 뭐 어디 방송 못하죠. 자기 이름 걸고 활동을 못해. 방송 못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든지 어떤 리스크가 사람 살다 보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가 이제 예견될 때는 또 이렇게까지 공론화가 됐을 때는 자기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대중 앞에 사과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 방송 볼 거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요 뭐 한정없이 기한이 허락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취재하면 바로 기사 쓸 수 있거든요. 그 시점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여하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게 아이스크림과 같은 거예요. 아이스크림. 맞습니다. 예. 응? 아이스크림이 뭐 이렇게 내내 얼어붙지는 않잖아요. 네. 녹아서 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밝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정 안 되면은 뭐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니까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아예 까죠 우리가. 네. 예,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이런 데 나가서 까지 말고. 예. 이동형한테 나가봐야 그 똑같은 패널이 나가도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동형은 우리 저기 태연이를 광고 괴물로 쓰더라고요. 광고 요괴입니다. 요괴. 광고 요괴. 아 나 예. 진짜 보고 황당해가지고. 이 사진이 돌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자꾸 저한테 와요 카톡으로 사람들. 자, 제가 그러면 지금 오늘도 좀 어그로를 좀 끈 면이 있는데 네. 제가 사람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식 아닙니다. 이봉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신지호 아닙니다. 네. 예. 지금 여기 거론된 거 내 얼핏 봤는데 아무도 없으면 아닙니다. 요 없어요. 지금
그만큼 별로 그렇게 네, 존재감이 그렇게 없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아 예.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은 방송계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최진봉. 아, 최진봉 너무 무시한다. 예. 그 진봉이 형이 목사님이에요. 네.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통 모릅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자, 뭐 여러분들이 고성국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예. 예. 김병민 아니고 이미경이 누구야? 그 누구예요? 이미경? 이미경 아닙니다. 이춘재 문제가 누구야? 범죄자 아닌가요? 자, 그래요. 황태순 아니고 성창경 아니고 신혜식 아니고 예, 그래요. 뭐 하여간 지금까지 얘기하신 분들 중에는 없네요. 예. 그 제가 이거를 새벽까지 그분이랑 찾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지각을 했어요. 찾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방송마다 다 찾아가지고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지각했느냐고 하는데 쓱 아무 말도 없이 사진을 쓱 들이미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늦었니? 그랬더니 황태순 아닙니다. 예. 이현종 아니고 예. 그 저기 김진도 아니고 그 우리 저 진중권 갑자기 그 사람 이름 얘기 나올 뻔했네. 저 우리 김태형 기자가 그분 제보해 주신 분이 이름을 몰라. 그 얘기한 사람의 이름을 몰라. 예, 그분이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에 또 이제 확인해 주시는 분과 함께 영상을 다 보면서 하나 보면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다 했었어요. 딱 지목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제보해주신 분한테 마지막으로 확인해서 맞냐 했더니 맞았던 거죠.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이름이 안 김태현 나오네요. 아니고 이종훈 아니고 저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네, 김태형 김태형 변호사가 나가고 예. 아닙니다. 네, 저도 사실 저 여기 물 먹으러 좀 일찍 들어왔는데 그 이름이 거론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김영 PD님께서 지워버려야지. 갑자기 나올 뻔했어요. 네. 자, 여러분 제목 바꿨죠? 네, 윤석열 장모 탈탈 터는 방. 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충분한 정보를 드렸어요. 예, 사실은 이름을 얘기한다. 이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게 제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의 전도사입니다. 예, 전도사 방송은 좀 달라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또 철가방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철가방. 아니 예. 그것은 남자들에게 좋다는 혹시 아, 그래요. 정확하게 하셨네. 예. 혈액순환에 좋다는 네. 자, 뭐 내가 이런, 왜 이렇게 민망해지지? 이런 것까지 광고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존에 관한 문제죠. 인간 실존에 관한 문제예요. 예. 혈액순환. 그렇죠. 이 부항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게 들어갈 이게 팔은 아닐 테고 이게 뭐 다리도 아닐 테고 이게 뭘까? 네,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이 바로 코코메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의 말 못할 만한 그런 말 못할 고민 해결의 교과서, 바로 남성 성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를 소개합니다. 김태형 기자, 네. 이게 필요합니까? 저요? 네. 전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딴 분들 딴 분 우리 장용진 기자님께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네. 자, 코코메디는 특허청 기술특허 등록 및 미국 FDA 등록은 물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더욱이 올해 여름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S병원. S병원. 대박. 최고의 병원들이 다 S병원인 것 같은데. 예. 하여간 이 그래요? S병원에 그러네, 코코메디 진짜. 납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이게 나름대로 효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형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코코메디인 만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발기부전, 조루, 사이즈, 전립선 등 남성 성기능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광고 내용 역시 여러분 광고 심의를 받은 겁니다. 여기 멋대로 광고 문구 쓰면은 큰일 납니다. 못 팔아요. 이 광고 내용,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광고 내용 모두 광고 심의를 받은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발기부전, 조루, 사이즈, 전립선 등 남성 성기능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한다. 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요즘 코코메디가 추석맞이 한가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가 오더라도 우리가 할 건 해야죠. 지금 코코메디를 구매하시면
피부 노화 방지, 주름 개선, 탄력, 보습에 효과적인 이너뷰티 화려화 1세트를 드립니다. 오, 이거 뭐 또 딴 것도 있군요.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예. 이건 식품에 먹는 거예요. 아, 식품입니까? 예. 아, 먹는 것도 팝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 이동형이가 이걸 꼭 지 혼자 먹어요. 아, 그래요? 예. 화려. 아, 지난번에 한번 줬다 나한테. 예, 그거예요, 예, 그거. 그래요. 화려화? 그래요. 자, 아내분이 정말 좋아하는 코코메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은 코코메디.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김용민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상단 링크 또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 확인 후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본사 대표번호 080-695-7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가위 대박 이벤트는 딱 200분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저 소재인 변호사님이 공전대 책 내신 걸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 그러셨어요?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 소 변호사님 책 제목이 뭐예요? 저 일상이 법인 코로나 시대. 야, 일상이 법인 코로나 일상이 시대. 법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일상이 법이 다양한 법률 분야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상가 임대차부터 시작해서 뭐 재택근무나 뭐 선거 이런 다양한 분야를 좀 망라해서 연수원 동기들 8명이 이제 뭉쳐서 책을 썼는데 또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주시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책 내용에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판이 굉장히 늦춰지고 맞아요. 법정이 많이 쉬고 휴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한정없이 길어져 가지고 힘들어하는 재판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동생도 있고 제 동생도 있고. 근데 보니까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줄 꿈에도 몰랐네. 헌법에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지나치게 길게 하면은 그 기본권 침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또 그렇다고 해서 신속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재판을 대충 하면 안 된다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부디 X 까세요 한번 재판을 봤는데 1심 이후에 이제 2심을 봤는데 또 금방 되더라고. 나는 그 1심만큼 긴 줄 알고 봤더니 2심은 또 금방. 네. 예. 한 번 두어 번 하고 판결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항소심은 원래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 동생님께서 자꾸 죄송합니다만은 6월 초에 하고 지금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네. 좀 너무 사실 힘들죠. 사실 가족으로서. 예. 근데 엊그저께 제가 이동형 TV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제가 또 그때 방송을 잘했거든. 아니 김용범 PD는 도대체 약점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김용범으로 이렇게 헷갈린 거야. 나도 알고 제 동생도 알고. 이 김용범 PD의 약점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약점은 지금 감옥에 있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슬프네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이런 걸 개그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빨리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가족의 그럼 재판이 가장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하여튼 계속 미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구속 재판은 코로나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네. 지금 모습인데. 근데 8월 중순에 빤스 때문에 또 팬데믹이 왔잖아요. 네. 그때 한 2주 쉬었나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도 휴정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참. 네.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 정경심 교수님 재판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11년에 기소가 된 것 같은데 예.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작년 11월 11일에 2차 기소됐고요. 9월 6일에 1차 기소됐고 그렇지. 벌써 1년이 넘었죠. 표창장 건이 이제 9월이었어요. 네. 네네. 그런데 일단 지금 오늘 보니까 거의 이제 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11월 5일에 결심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변호인 측이 몇 명의 증인 신청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온 것이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시간이 좀 더 길어졌을 겁니다. 근데 변호인들은 이 증인 신청을 철회한 이유가
정경심 교수가 좀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판 연기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는데 재판부가 증인 신청 철회만 받아들이고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살짝 상당히 약간 좀 곤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정경심 교수가 몸이 정말로 많이 안 좋아서 그 병원에서는 대수술을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오늘자 조선일보나 그 보수 기사를 보면 내년 2월에 임정혁 부장판사가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냐, 그걸 위해서 연기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모 양모 기자라고 변호사인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는데 그 어느 신문? 제2일보요. 예. 제2일보라고 예. 종양일보. 예, 종양일보. 예. 종양이 종양했네. 예, 바로 거기입니다. 예. 거기 신문인데 만약에 그렇게 시간을 끌고 싶으면 저 같으면 증인 신청을 철회를 안 합니다. 증인 신청을 철회 안 하고 증인 신문을 계속 길게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지금 같으면 시간을 뭐 내년 2월까지 끄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쵸. 그런데 왜 증인 신청은 철회를 하면서 그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재판 괜히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잘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임정혁 부장 판사가 올 2월에 왔어요. 임기 2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년 2월에 갈 리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는 이거는 글쎄 이건 제가 다른 사람이라면은 몰라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변호사인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다는 거는 글쎄 알고 썼다. 그렇죠. 알고 마타도를 그 쓴 여자 것이다. 변호사님 아닌가요? 그렇죠. 그분 TV조선에서 옮겼어요? 그렇죠. 종이 양이 아니라요, 조선입니다. 조선. 아, 예, 그러니까 네네. TV조선에서 네네. 활동하시는 여자 변호사님 있잖아요. 누구죠? 양. 예, 양. 여 변호사님은 제가 우리 두 분밖에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 변호사 있잖아요. 양. 양봉사. 네. 저는 이름을 지만 모르고 아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정말로 악의적인 기사거나 하나는 재판을 들어온 적이 없구나. 그분 형사 사건 했었어요. 국선 형사 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절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저는 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물론 저 개인이 이제 자신 이제 그 생계를 위한 활동도 하는 거지만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기자도 마찬가지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매도를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발언하거나 생각을 하는 걸 가지고 너무 정경심 교수 쪽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보면은 얼마나 몸이 안 좋은지가 보여요.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주옥순 씨가 거기 앉아 있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되게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기사를 써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사보다 사람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오늘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는 특히 검찰이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이나 뭐 증인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그 건강이 악화되는 거는 악화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재판장님이 뭐 진단서나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얼굴만 보고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뭐 퇴정 허락해주고 그런 얘기는 기사들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부축을 받아서 나갔어요. 네. 그 방청석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뒤쪽 문으로 나가서 제가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이제 나가는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몸이 안 좋아 보이고요. 비틀비틀 나가시는 거 보니까 이전에 저번 주에 재판에서 쓰러졌던 게 오늘도 사실은 재현될 수 있구나. 위험했었어요. 네. 지금 댓글에 보니까 양지열이라는데 양지열 아닙니다. 양지열. 제가 뭐 양지열 변호사를 썩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예. 양지민 변호사도 아닙니다. 예. 내시조니님 앞에 말씀하신 분이 맞아요. 예. 네. 그렇죠. 예. 지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참 제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기자들 중에도 보면은 그 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제법 있어요. 법학 관련해서 네. 제법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요즘에 더 하더라. 네. 더 야비하고 더 악의적인 기사를 쓰더라라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말씀드린 그 기사야말로 뭐 요즘 얘기 나오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해당되는 알면서 그러니까 악의적이란 말이 되게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기사를 쓰면은 악의적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렇게 나쁜 뜻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썼다 이 뜻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치 그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썼을 때 그걸 악의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윤미향 의원 사건에서 보면은 그 3천만 원 그 술값 하룻밤 3천만 원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정의연 측에서 설명을 했대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듣고도 기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악의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이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신 분은 뭐 나쁜 뜻을 의도를 가지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악의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네. 예,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경우, 행동하는 경우 이걸 악의적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게 예. 법률 용어인데 선의는 착한 게 아니고 선의는 모르는 거고 악의는 아는 거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 여기 약간 별개의 얘기긴 한데 그 당시에 그 정의연과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기사들 대부분은 그 정의연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정의연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배경 지식까지 설명을 해주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가서 자료를 볼 때도 혹시나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설명을 듣고도 그렇게 쓸까봐 걱정을 좀 하셨는데 그 내부에서 정의연 관계자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태현 기자는 믿고 보여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료 볼 수 있었거든요. 우와. 근데 되게 좀 그분들이 그날 말했던 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자료를 보내줘도 결국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기사가 나오더라 라면서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너무 지쳐서 기자들이랑은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설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우리가 반론을 틀었다라고 이렇게 그 요식 행위로 하는 것이지 진짜로 그 사람들 그 반론을 청취하고 기사에 반영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악의적인 거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렬이 형, 네. 장모님. 네.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장모 탈탈 터는 밤이라고 해놓고서 네, 밤이라고 해놓고 공주 밤밤은 아니고 예, 탈탈 털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요걸 탈탈. 아까 보셨어요? 제목 바뀔 때 500분 한 번에 나가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예,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낚이셨어, 나한테. 아유, 세상에, 정말. 너무 재밌어.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또 이동형 가가지고 또 꽂질러요, 또 그분들이. 아유, 정말. 네, 그러지 맙시다, 좀. 서로 간에.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타파가 또 MBC가 녹취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 최은순 네. 장모님. 네. 이 양반이 그 도이치 모터스 주식까지도 조작하는데 네. 본인이 손을 썼다. 대단한 수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도가 되고 나서 김건희 씨가 아니라 그럼 최은순 씨가 혼자서 당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아닙니다. 김건희 씨도 했는데 최은순 씨가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하고 네. 자기도 관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녀가 전부 다 여기에 연루가 됐다는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거는 어느 한 사람, 그러니까 장모 최 씨나 김건희 씨 어느 한 사람이 했다기보다 네. 두 사람이 말 그대로 경제 공동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녀니까 원래 경제 공동체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로서 그 활동을 하고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봐야지 누가 둘 중에 한 사람이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분이
투자나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기를 치든 뭐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뭘 하든 같이 하세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거를 어느 한 사람이 했다라고 말하기는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 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번 그 녹취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역시도 그 지금까지는 장모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그 정황이 나온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최은순실이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이명박덕흠. 맞아요. 근데 얼굴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은 너무 근데 깜짝 일부러 놀랐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똑같더라고요. 예. 벌써 국밥 먹는 것도 비슷해요. 네, 아, 어떻게 보면은 그 형인 저 누군가요? 그 이상은 국회 부의장인가요? 네. 그분보다도 오히려 박덕흠 의원하고 더 닮았더라고요. 진짜 닮았어요. 이상득 의원. 이상득 의원보다도 박덕흠 의원이 의원이랑 거의 얼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최은순 씨가 또 김건희 씨가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하고 그 네트워킹이 된 게 이제 사실 결혼하기 전이었던 걸로 파악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서사가 또 완성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저기 윤석열이 네. 그럼 제가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 또 서사가 나올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지금 그 일이 그 주가 조작이 윤석열 총장을 만나기 전이었다라는 부분은 맞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 수사가 들어간 거는 또 윤석열 총장하고 결혼한 이후에요.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도 보다시피 그 김건희 씨가 그 주가 브로커를 만나서 주식과 현금 그 계좌 이렇게 세 가지를 넘겨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억 원어치를. 네. 그렇게 한 시점보다 사실은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순간보다 범죄가 이미 완성되고 난 다음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 경찰 그 수사망을 빠져나갔다는 게 사실 더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내사를 종결하게 되면서 그 사유로 삼았던 것이 거래소, 한국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그런 주가 관련된 자료들이 보통 이제 시세 조정 같은 거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한국 거래소에서 그 이상한 흐름이 감지가 되면 그거를 이제 금융감독원에다가 통지를 하고 금융감독원이 통지를 받아서 수사를 한 다음에 뭐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곳에 의결을 거쳐서 검찰에 고발하는 단계가 그게 원래 통상적인 이제 절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거래소나 아니면은 금감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료를 검찰에게밖에 줄 수 없으니까 경찰한테는 줄 수 없다라는 항변이 일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그 당시에 검찰은 뭘 하고 있었나?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휘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찰이 송치 전 지휘를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검찰은 아무도 모르는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진 없습니다. 없죠? 네. 없어. 일단 그게 이제 송치 전 지휘라는 건데 네. 수사를 시작을 했으면 우리 수사 시작했습니다라고 네. 검찰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예. 오. 네, 그리고 그걸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검찰하고 경찰이 같은 그 데이터망을 써요. 킥스라고 그 형사정보망, 네, 있어요. 포털. 정보 데이터 하여튼 형사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킥스 시스템을 통해 같이 써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이렇게 이같이 이제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 검찰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송치를 받기 전에도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이걸 송치 전 지휘라고 하는데 송치 전 지휘 대상이 돼요. 이런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찰이 몰랐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우리가 경찰한테 자료를 줄 수 없다. 글쎄 일면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검찰이 그럼 사건 우리한테로 보내라. 그렇죠. 네, 이렇게 했어야 정상입니다. 검찰은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에게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되고 있냐. 그러니까 그러게 나도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됐고 이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정대택 씨라는 정 씨라는 분이 네. 이 윤석열 총장 장모와 김건희 씨를 고소를 했고 윤석열 총장도 고소를 한 상태예요. 윤 총장도 네, 네. 직권남용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자신이 많이 얘기를 했고 이래저래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라고 취지로 고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많은 분들도 기억을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대택 씨라는 분이 그 윤석열 총장 장모,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지만 둘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결혼하기 전에 투자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내 몫을 다오라고 했더니 아이 못 준다 라고 하고 못 준다. 52억이라는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반 나누기로 했으니까 다오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약정이 있지 않느냐, 우리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이 장모가 하는 말, 이거는 당신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작성했다. 작성하기 싫었는데 강요죄로 고소를 해버려요. 그래요? 네, 오. 강요죄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예. 고소를 하니까 그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민사 재판을 했는데도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이 장모가 이거에 대해서 강요를 받았다고 얘기해줄 사람을 수색을 합니다. 게다가 법무사 백씨라는 네. 분을 수색을 해서 그 사람한테 진술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맞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백씨가 그 재판에서 이거는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게 맞다라고 진술을 해줘요. 그러면 그러면서, 백씨가 너무 판결이 그래서 윤석열 장모가 1심에서 이깁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 백씨는 법무사 그분이 거짓말했던 게 너무 마음이 좀 안 좋고 이건 내가 아무래도 거짓말한 건 밝혀야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거짓말하고 사는 건 좀 잘못한 거다라고 해서 거짓말했다는 걸 밝힙니다.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거를 밝혔는데 그 항소심에서 결국 이 사람은 오히려 위증죄는 처벌이 되지만 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장모 사건이 뒤집혀지진 않아요. 네. 그런 채로 이 사건이 덮이니까 이 백 씨도 너무 억울하고 이 정 씨는 더 억울하고 정 씨도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장모랑 얽힌 사람은 오히려 역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요. 위증죄로 실형을 살죠. 네. 그래서 검찰이 당연히 기소를 했으니까 네. 형사처벌이 됐겠지. 정말 이상한 거는 반대로 역으로 고소를 하거나 하는 거는 절대 방탄이 되는 거예요. 튕겨나가. 안 돼요. 수사도 안 되고 고소도 안 되고 튕겨나가. 그런데 이 정대택 씨는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백 씨가 풀려 나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자, 이 재밌는 부분이 이제 백 법무사. 예. 이분이 처벌받은 게 사실 위증죄가 아니고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위증죄 부분은 싹 사라져버리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맞아요. 실형을 살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황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위증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사건을 이렇게 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마를 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르마를 심하게 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처리하고 원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백 씨는 감옥에 가는데 그 장모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모가 이번에도 보면은 녹취록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것들 전부 다 내가 감옥에 싹 다 쳐넣어버릴 거라고. 지금은 임기가 많이 남아가지고 내가 참는데 임기 끝날 때만 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검찰총장 임기. 예, 네. 그렇죠. 검찰총장 임기가 끝날 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해석되기로는 지금 뭐 정대택 씨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이라든지 폭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다르게 들리기도 해요. 어떤 얘기예요?
우리 누구지 손혜원 의원하고 네. 지금 황희석 그 변호사 같은 분들은 이 내용이 보니까 내가 대통령 가만 안 놔두겠다. 임기 끝날 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요. 글쎄 그 말은 뭐예요? 임기가 끝나면은 권력이 없어질 텐데 뭐 전직 검찰총장이 뭐 무슨 권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그러니까 않을 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날 때쯤이 되면은 그 대권 주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았죠. 그 레임덕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충분히 흔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그런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고 나면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목적어 자체가 윤석열일 수도 있어요. 주어가 네? 그러니까 그 고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윤석열을 고발하겠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긴 한데 네. 이 여태까지 이 가족들이 갖고 네. 왔던 그 이력들을 보면은 네. 계속 그 갈아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 그래서 그냥 너무 허무맹랑하지만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시 좀 설명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닦아놓고 이게 뭐 어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뭐 네. 주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적어 다 넣었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끝나면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윤석열 총장을 고발할 거다. 얘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 얘네 부부를 고발해 버릴 거다라고 읽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니 그 지금 엄마가 딸하고 딸과 사위를 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최재 그 장모가 네. 윤석열 총장을 네. 팽하겠다라는 의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데. 그건 좀 많이 나갔다 근데. 너무 황당한데 갑자기 요런 건가? 그냥 해서 그냥 이거는 저 개인적인 그냥 상상이었습니다. 네. 아까 그 사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취재했다는 이게 이거는 취재된 부분이 아니니까요. 좀 많이 나갔다 근데. 그래서 이 장모가 이 법무사 입을 틀어 막으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JTBC에서도 지금 보도를 했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저랑 장 기자님이랑 말씀드린 이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좀 됐어요, 초반에는. 좀 그쵸? 됐어요. 좀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미 그 장고증명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기소를 안 하냐? 여기가 기소가 된 게 마지막으로 또 다시 이 얘기가 쑥 들어갔죠. 뚝 들어가서, 이제 다 공소시효가 만료가 이제 임박한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금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다시 뉴스타파가, 뭐 장모가, 그거 다 내가 했잖아. 뭐 김 교수는 그때 교수여서 모르지라고 했지만, 그때 그 선수라는 사람, 그 주가 조작의 선수라는 사람을 직접 만난 사람은 김건희 씨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김건희 씨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뭐 장모가 뭐 내가 했잖아라고 해도 그게 공범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관계 자체가 서로 주가 조작이라는 건 알고 선수를 만난 거다라는 오히려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공범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은 모녀지간이기도 하지만 경제 공동체이다라고 보고 이 사람들의 진술을 살펴보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윤석열 총장 장모와 엮이면 다 뭐랄까 이 장모를 조금이라도 해하려고 하면 역으로 꼭 형사처벌을 받아서 실형을 살고 그리고 거의 폐인이 되고 자살을 죽었죠. 백범무사는 결국에는 네. 그냥 뭐 자살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무 고통을 받다가 삶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부분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윤석열을 우리가 비판하더라도 그러니까 장모에 휘둘릴 만한 인물인가? 그런 인물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 인물은 아닌데 인사청문회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억울한 사람은 고소하겠죠. 고소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뭐 대답을 아예 안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윤석열 총장이 그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국감이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셔도 됩니까? 말 함부로 하셔도 됩니까? 이러면서.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은 오만방자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추미애 장관 보세요. 뭐 몇 마디에 다 그 정도로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 온갖 비판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만큼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었던가. 오히려 이 사람이 깔끔해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게 아니라 미리 큰 소리를 치고 나가야지 더 이상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사실이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그래 큰 소리 치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그 사실 좀 이렇게 좀 기세가 등등하신 분이잖아요. 네. 만만치 않은 분인데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자면은 과연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떤 그 무렵에 어떤 경찰관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저렇게 나오는 거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경우다.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뭐 그분은 이제 프로파일러이신데 그분은 내가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나오는 거는 대체로 보면은 발뺌할 때 오히려 그 추궁을 회피할 때 쓰는 태도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에이 그건 아니죠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맞구나.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총장이 장모 사건이 어쨌든 간에 자기랑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자기를 이런 걸로 인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공작에는 당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태도로 자신은 이제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강하게 이제 나가는 건데 자신이 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되어 있는지는 밝혀봐야겠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아까 이제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위지원했다라고 자기가 자백을 했는데도 그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처벌을 받는다거나 뭐 좀 이게 공소제기를 할 때 검사가 어떻게 공소제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고를 전혀 몰랐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윤석열 총장이 청문회 당시에 장모의 사건이 어떻게 저희 도덕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취재할 때도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접점이 없어서 네. 이런 녹음 파일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보도를 이제 뭐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에 대해 할 때 이건 단순히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되게 흠집내게 불과하지 않다라고 해서 멈춰 있었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이 두 사람의 모녀의 범죄를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범죄는 가담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비호하는 데는 상당히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몇 차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게 당시 이제 그 장모 최은순 씨하고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 중에 안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 예. 이 장고 증명서를 직접 이제 위조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녔던 사람인데 이 안모 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날짜랑 장소를 특정해요. 그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커피숍, 아주 비싼 커피숍이라고 얘기해요. 어딘지 알아요. 내가 그거 아는데. 어느 동에 있는지 몰라요? 법원 아크로비스타? 앞입니다. 법원 앞에. 법원 앞에? 예, 아크로비스타가 저기 법원 저기 앞에 있는 그 옛날 지금 행정법원 앞에 있는 그 옛날 상품백화점 네, 자리. 예. 그래서 거기 지하 1층에 가면 아주 비싼 커피숍이 한 군데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브런치 같은 걸 먹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전화 건 사람은 윤석열이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이 최은순이 얼굴빛이 변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더라. 근데 전화를 받고 나니까 아유 내가 뭐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게 그 비굴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그거를 제출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모 씨라는 사람이 우와 도대체 누군데 저래? 누군데 저 최은순을 저렇게 덜덜덜덜 떨게 만들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사위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니 제가 되게 여러 번 했어요. 맞아. 보도된 적도 있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예. 미쳤죠 좀.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정황상 보더라도 누군가가 손을
누군가의 핸들링이 없었다면은 나오지 않은 결과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핸들링을 하는 그것을 목격했다는 사람, 목격자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쯤 되면은 윤석열 총장이 나랑 장모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해명을 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윤석열 총장이 정말 나쁜 짓을 했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해명을 해야 하는 단계는 분명히 왔다. 인사청문회 이제 작년에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김건희 씨의 어떤 주가 이제 조작과 관련되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일단 쟁점은 됐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이제 사건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더 이제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김건희 씨 주가 이제 연루 이제 주식 연루 의혹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묻혀버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묻혀버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당시 최이배 의원이 아마 그 주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그 바른미래당 최이배. 그랬는데 이제 자료 제출을 계속 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진행할 수 없이 이제 좀 묻혔던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 2020년 2월 달에 이제 취재가 된 뉴스타파 관련한 기사를 한번 읽어봤어요. 이 경찰 내사된 것과 관련된 것인데 읽어보니까 이래요. 좀 주가, 이 도이치모터스, 일단 이 뉴스타파 기사만 놓고 보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당시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뭐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정하려고 했다 이런 혐의인 건데 그 당시 가담했던 사람들의 어떤 행위 태양 이런 수법을 보면 굉장히 전형적으로 이제 시세 조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 태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시세 조정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래하다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은 이게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바로 잡히기 때문에 이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하고 시세 조정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치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를 빌려주듯이 그런 주가 조작 세력들에게 계좌나 아니면 시세 조정 자금을 이제 빌려줬다고 이렇게 이제 혐의가 이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김건희 씨의 빌린 자금을 가지고 이제 어딘가에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딱딱 포진을 하고 있다가 뭐 김건희 씨 자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금과 계좌도 다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고가에 뭐 매수 주문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뭐 종가에 관여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시세를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변동시키는 그런 주문들을 계속 막 수십 번, 수백 번씩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이제 김건희 씨가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제 몇 단계의 어떤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먼저 이 도이치모터스 당시에 시세 조종이 있었다라는 게 먼저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김건희 씨가 그거를 알고 이제 이 자금과 계좌를 빌려줬다 이게 또 확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장모도 관여가 됐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검찰이 수사 의심만 있다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뭐 4만여 명이 서명을 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한번 충분히 수사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공소시효 관련해서 또 이제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나 10년이나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이런 거래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소한 장기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10년 아니면 15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금이나 계좌를 그쪽에 전달한 시기가 이제 공소시효 기산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세 조종 행위가 끝난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아직 그래도 몇 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최근에 이상호 기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전화 통화를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호통을 쳤다고 하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이렇게 기자한테 호통을 칠 정도라면,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나오고 있고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시점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자가 통을 쳐. 나 좀 웃긴 양반이네. 그거 참. 그럴 줄 사람이라면 이분은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어도 없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저한테 저거 이상하다.
라고 했던 그 프로파일러 눈이 정확했던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 주가 조작의 의혹이 넘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 내사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는 기소 의견으로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송치가 되고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김용민 의원이 지금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공소시효가 지금 거의 만료가 되고 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에도 공소시효가 지금 도과되려고 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2일 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굉장히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 뭐 조중동에서는 쓰질 않고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지 이게 수사가 그나마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윤석열 총장의 네. 이런 행태의 그 분개를 느끼며 제가 화장실에 가서 잠시 좀 분개를 하고 오겠습니다. 분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예.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너무 네. 이제 황당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고 있는데 그랬더니 너무 황당한 거는 그 서민 교수 있잖아요. 서민 교수가 네. 그 사람이 나도 이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뭔가 여당에서 그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 있지 않냐. 근데 뭔가 여당에서 불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거를 써먹는 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간 수사가 돼야 될 것들을 여당 그 이슈로 덮어왔던 거죠. 그 역발상인데.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할 만하면은 여당 쪽 이슈를 터뜨려가지고 수사를 미루고 나경원 의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 신기한 거는 이 영장이 발부될 때 어떻게 발부됐고 뭐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여태까지 보도가 됐는데 영장이 뭐 때문에 기각됐는지 예를 들면 뭐 계좌냐 장소냐 이것에 대해서도 밝혀줄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밝혀줄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 관계 없는 거를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되는 거거든요. 법원이 바보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어떻게 썼는지를 몰라도 관계 없는 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 이건 수사 의지가 없으면 영장은 기각되는 거거든요. 근데 취재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그 형사 7부에서 수사 의지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러니까 기각된 영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되게 희한하게 그 검찰에서 그 내부자의 수사 의지가 있는 그 사람들이 흘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아니요. 근데 영장이요 기각되는 경우에도 굉장히 보도가 잘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청와대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법원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밝히고 싶은 거 밝혀요. 검찰은 우리가 영장을 이렇게까지 청구했는데 안 해주더라. 영장이 기각됐다. 집행이 안 됐다. 엄청 자세하게 밝히죠. 자신들이 예. 사실 그날 영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취재한 걸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검찰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퇴근하던 검사장이 뛰어들어간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영장 청구를 잘못해서 했다기보다 보면은 법원 쪽에서 좀 더 보통 기각의 기준을 세게 올렸다라고밖에 저는 의심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을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대책 회의를 하고 있을 시간대였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그런데 그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빠져서 새어 나왔다면은 다른 쪽에서 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씀드린 이유가 근데 있어요.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네. 조선일보가 제일 조선일보가 근데 조선일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접근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검찰 수사팀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 뭔가 어필을 하고 싶었다면 저희들이 했을 거야. 저희들한테 얘기했을 거야. 저희가 그거를 빡세게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취재를 하면서 어떻게 기각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직관적으로 검찰이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안 됐다 법원 때문에 법원 탓을 하려면 탓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또 안 하는 걸 보면은 또 다르다. 그러니까는 사건에 대한 태도가 조금 여태까지랑 좀 다르다. 예를 들면 뭐 사법부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강하게 뭐 청와대에 대해서 뭐 할 때라든지 뭐 그럴 때랑은 다르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